예,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9시 25분까지 약 80여 분 동안은 신년 특집 토론 뉴스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화두를 의제로 올려서 한국 사회를 진단해 왔는데 2016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죠. 특히 야당이 좀 갈라서면서 4월 13일 20대 총선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딱 100일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를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간 합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 신년 토론은 큰 틀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4색으로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모두 다른 정파에 속해 있는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양옆에 앉아 계십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작년 1월 신년 토론회도 나와주셨었죠. 정의당 소속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철수 신당의 정강정책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참여 중이신 정현정 배재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첨예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 패널 두 분은 자체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나오셨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역시 야당의 갈라섬 그리고 4.13 총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뭐 선거는 석 달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러니까 100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역시 이제 야당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이른바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든 뭐 갈라섬, 분열 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야당이 좀 갈라지는 것에 어떤 그 단초가 되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어제죠. 김한길 의원도 탈당을 하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지 이것도 관심사이긴 한데 우선 정현정 교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그 탈당의 변을 많이 듣긴 했으나 일단 그 얘기 시작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의원 개인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충분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부분들을 좀 유추해서 놓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게 개인의 어떤 권력 욕구 아니냐, 뭐 막말로 대통령 되고 싶어서 뛰쳐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이른바 가치연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야당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표현과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층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개인 지지율로 사실은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요. 근데 야당이 실제로는 이 콘크리트 지지만으로는 실제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철수 의원의 효과였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은 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중도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야당에다가 늘 투표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도 존재하고 있고 또 선거 때 제대로 땡겨오지 않으면 실제로 또 도망갈 수 있는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층을 좀 끌어안고 가기를 바랬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부에서 치열한 혁신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혁신 논쟁에서 낡은 진보 청산이라든지 또는 부패 척결이라든지 또는 인재 영입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 논쟁 중에서 제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수용이 안 됐고 심지어는 이런 행위 자체를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흔든다. 또 뭐 이른바 비노의 수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는 이른바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화학적 결합이 당내에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예, 바로 최재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지난 2014년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신당을 추진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제 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탈당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합당했던 이유와 지금 또 탈당하신 이유가 어떤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 내부 사정이나 정치적 사정이. 그러면 결국은 야당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노선이나 혹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는 사실 조금 이제 조금 더 중도적인 그런 분야까지 조금 생각이 미치시는 이런 정도 빼고는 사실은 정책이나 노선상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갈라설 필요가 없는데 따로 하신 거는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문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총선을 앞두고 1대1 대결 구도 속에서 또 민심에 부응하고 지지자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보다 앞선 것이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 이유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명분과 대의에 복무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알겠습니다. 잠시 좀 제가 바로 정 교수님께 드리면 오늘 토론을 두 분만 하시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오늘 첫 발언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재원 의원이나 아니면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구계자이긴 하나 그러나 같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구계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김재원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야당의 분열에 대해서는 여당 쪽에서는 뭐 쉽게 생각하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내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야말로 우리에게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긴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앞으로 정말 그 당을 나간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정치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국민들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현정 교수님이나 또는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하셨다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지난 2년가량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상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인이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실제로 전혀 새정치연합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새정치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의 새정치연합에서 보여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노선과는 조금 차별화되게 스스로가
중도 개혁 내지는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말 지난 2년 동안 못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이 꽉 막혀 있는 정치 현안을 뚫어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빛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박수를 받을 것이고 예. 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저 말만 있고 행동은 없고 또 내용은 없이 그 공허한 그 메시지만 남발한다면 결국은 그 포말 정당으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위기가 아닌가라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예. 예. 자, 노선이 달라서냐 아니면 당내 어떤 패권주의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남고 있고요. 유시민 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진행 손석희 의원께서 정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당원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뭐 당의 입장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비평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나왔고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냥 탈당은 아니고 신당 창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탈당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절차지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거를 원래 지방선거 전에 그 당시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그때. 예. 그때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하지 말고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우선 그런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동기나 신당 창당 동기가 뭐든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또는 뭐 중도개혁 노선 또는 진보 뭐 등등을 표방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 국민들의 지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성향이나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 거대 양당 사이의 중간지대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로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있는 우리 소선거구제 또는 대통령 결선투표도 없는 이 선거제도 속에서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너무 적게 대표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이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진짜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대 양당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필해서 거기 안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인식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새 정치는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익히 보던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적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양당 사이에 위치를 잡은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바뀐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 말씀 중에 두 가지의 논점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찌 보면 지금 양당 체제로 뭐 다른 당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큰 규모의 당은 두 개의 당이 여태까지 우리 정치를 이렇게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전 3당 체제를 인정하는 듯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맞습니까? 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인정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 예,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이 중간지대에 생기는 두 거대 양당의 정당의 중간지대에 생기는 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이 신당이 실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기존의 두 정당이 을 지지하던 유권자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흡수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이제
그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80석 또는 개헌 추진선인 200석까지 가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그 지금보다 더 의석이 내려가서 과반이 붕괴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능성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예, 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 아까 제가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도 썼죠. 그러니까 좀 다소 다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제3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유 전 장관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정치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이른바 예. 양당들에게 뭔가 충격을 주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원했던 외부 충격의 기능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갔던 이른바 과거 민주당과 통합을 했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대 정당의 어떤 공고한 나름대로의 체질과 문화 바뀌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20% 안 되는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유권자들이 현재 양대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결집하려고 하는 세력의 전망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몰아갈지 그걸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믿는 것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른바 새로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 에너지를 믿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 알겠습니다. 변화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유 전 장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예. 점에서 좀 제가 아까 유 전 장관 말씀 뒤에 두 가지 논점이 생겼다고 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새 정치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재반론을 부탁드리죠. 뭐 새 정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신은 새 사람이 하면 새 정치다. 뭐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한 지 지금 몇 년 안 되고 뭐 책임을 지고 국가 운영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 1987년 현행 헌법체제와 선거제도가 성립된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리더가 매번 바뀌고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35%까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꿔봤지만 또 어떨 때는 4당 체제, 3당 체제, 양당 체제 온갖 걸 다 해봤지만 정치 안 바뀌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불신을 받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봐요. 사람의 문제도 있으나.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의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측면도 있긴 있으나 그걸로 정치가 바뀌기로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 정치는 안 바뀌는 겁니까? 저는 영원히 바뀌기 바뀔 수 어렵다고 없는. 봐요. 한마디로. 예, 이런 식으로는요. 그런 전제에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쨌든 좀 바뀌기를 원하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입장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새 정당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당 체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현실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3당 체제가 되든가 그 3당 체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변화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당 체제가 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 정치에 충격을 주고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선택을 해야 될 지금 당장의 국면이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믿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어떤 베이스로 해서 정당을 만든다라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혁신이란 이름으로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위 20%의 의원들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러한 당 지도부의 그 방침에 저항을 하면서 탈당하는 분들 위주로
정당이 또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무슨 새 정치냐, 이것이 무슨 인적 쇄신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안철수 의원께서 생각하는 좋은 새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당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유권자가 어느 정도 또 공감을 할 것인가, 또 새로운 어떤 아마추어 당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한다, 이런 또 비판적 시각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주지 못한 이 새 정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제대로 보여주면서 유권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좋은 계기니까 이번에 좀 이 정치 구조를 좀 혁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예 3당 체제로 가는 것이 자리만 잘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당에 그만큼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당 체제가 되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체제에서는 어떤 당에서 하나 아무런 그 주제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노라고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체제에 가 있거든요. 이것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저는 논거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각각의 주장에 부합하는가, 또 자신들의 정치 노선이나 방향이 자신들의 주장과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제 양당 구조가 온전돼 왔던 구조적인 또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죠.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소선거구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현재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소위 말해서 3당 구조가 가능하겠느냐. 또 교섭단체 요건이 또 가능케 하겠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다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희망과 객관적인 조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양당 체제를 깨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소수 정당은 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의당과 지금 안철수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신당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3당이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당은 분명한 지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가지고 지지자들의 소신이나 확신성을 상당히 이렇게 확보하면서 정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하시고자 하는 신당은 뭐냐? 그러면 우선 이 지지율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보수적 무당층과 호남의 무당층들이 상당히 같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이 무당층들이 상당히 가고 특정 정당의 이제 소극적 지지자들이 일부 합류를 한 형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향과 가치 노선 지지자의 구성에서 뚜렷하게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문재인, 또 이 정치 경향적으로는 반문재인 정서, 또 김재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호남에서 또 이런 이 반문재인 정서, 이러면서 지금 지지세가 저는 형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창당되고 존립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정의당의 그것과는 다르다. 또 정의당 포함해서 3당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면 거대 양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지금의 여당과 이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이 거대 양당 구조에 안주해 왔다는 국민적 지적 앞에 분명히 해답을 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과 안철수 전 대표님의 신당 창당의 객관적 조건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과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하고 특히 인적 혁신을 통해서 이 1대1 구조에 안착해 왔던 이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노력이고 숙제고요. 예. 예, 그래서 정당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이제 객관적 여건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정당의 존립 가치와 존립 근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유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단 구도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야권의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내지는 정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180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건강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안철수 의원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신당은 제대로 못할 것 같지만 또 그들은 할 일이 있고 진보당은 또 진보당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되면 실제로 연대라는 걸 통해서 표를 또 구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그럼 그 과정에서 실제로 상처받거나 동의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실제로 이 야권이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안철수가 추구하는 그것이 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예. 명확합니다. 야권의 외연 확장입니다. 그거는 안철수 의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권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양당제라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당제로 갔을 때 그런 외연의 확장들이 과연 안 일어날 거냐,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얘기는 그리고- 잠시 후에 네. 나누도록 하죠. 특히 야권의 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론도 있고 물론 또 찬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선거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만약 선거에서 지면 과연 그 확장이 되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의문들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할 텐데 유 장관께서 발언 시청해 주셔서 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 전현정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우리 정당의 역사, 우리 정치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정치를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를 잘 몰라요. 대화를 좀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아니 뭐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선 이제 김재원 의원님 여유 있게 계신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표정 관리 해야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추기고 그러면서 저게 별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좀 그 외연을 줄이고 이 전략을 잘 하고 계세요. 그 제가 새누리당 당직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자꾸만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저게 분열주의자다. 당이 성립할 근거가 없다. 노선이 불확실하다. 개인적인 야망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덜 뺏길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이 정치인의 강점이 어딨냐? 이 사람이 뭐가 새로우냐? 이걸 보면 이 여러 이제 뭐 연구 논문을 봐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강점을 가진 대목이 이른바 무당층, 정치 무관심층 또는 심지어 정치 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합칠 때는 민주당하고 합칠 때는 민주당의 기반 위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 무관심층, 정치 냉소층 여기까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점이 있긴 한데 독립해서 당을 해서 얼마큼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은 이 탈당을 해서 창당해 나가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 무슨 양당제가 좋다, 3당 체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13대 국회 때는 4당 체제였고요.
그다음에 민자당 합당하고 나서 14대 국회 때는 양당 체제였고요. 15대 때는 자민련 3당 체제였고요. 그다음에는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3당 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7대 이후에 양당 체제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당 체제. 진보 정당이 조그맣게 있는. 예. 13대부터 19대까지 정치가 바뀌었나요? 정치가 바뀌었다 아니다. 새 정치다 아니다.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아니다. 민생 정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현행의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정당 지형 속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양당, 3당, 4당 체제가 된들 이 적대적으로 여야가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대결해 나가는 이 정치는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뭐 처음에 유 전 장관께서 나는 평론가처럼 얘기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평론가처럼 말씀하고 계신.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 아까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혹시 그 전에 반론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김재원 아니 괜찮습니다. 예, 시간 관리는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께 우선 드리고 그 많은 반론 중에 다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상당히 앞으로 참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걱정이 참 앞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계속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 혼자 탈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때 당대표였던 김한길 전 대표도 탈당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탈당의 변이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정말 진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진정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패권 정치로서 모든 나머지 어떤 변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또는 정치 발전이라든가 이 모든 주제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 당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온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문제제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정당의 대표였었고 실제로 그 안철수 의원이야 당과 당의 어떤 통합 내지는 또는 방금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획으로 입당을 하면서 공동대표가 됐었지만 김한길 전 대표는 그게 아니라 당원들의 총의로 뽑아낸 그런 당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예. 이것이 지금 야당, 제1야당의 현실이 과연 우리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 거대한 야당이 온전해서 되겠느냐. 예. 물론 우리도 좀 손해보고 야당도 손해보고 차라리 좀 변화를 꿈꾸는 제3지대 정당이 정말 정치를 발전시키는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니요, 꼭 그렇다는 건 사실은 아니고. 정말 그게 아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아니 지금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구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협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한국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상의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하고 만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 좀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논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이제 혼미해졌는데. 아니요, 제가 그러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들으면 무척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 김한길 의원이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류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제가 다 옮기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안에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해버린다.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정치다. 패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찍히는 정치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김한길 의원의 이러한 강한 비판에 대해서 정현정 교수께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근데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월 2일인가요? 9월 2일부터 당내에 있을 때 예. 9월 1일부터 한 11월 29일까지 뭐 혁신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 안을 제안한 걸 마지막으로 예. 한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부의 혁신 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지도부 흔들기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당내 문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 그게 패권으로도 읽혀질 수 있고, 이른바 오만이라고도 읽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당권 교체기가 아니더라도 늘 언제나 정당 당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일상적인 과정들이고, 예. 근데 그것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의견들을 제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은 뭐 권력을 흔드는 당내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당 밖에서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셨죠. 비노의 수장이 되고 싶은가 보다 안철수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른바 흔들기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예. 이게 안철수 의원이 느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지도부 흔들기가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관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고한 지도 체계의 문제, 예. 또 그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거를 분열로 흔들기로 이용하려고 하는 당내 세력도 존재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일정 부분 안철수 의원도 느꼈을 것 같고, 예. 저도 그 부분은 있을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무튼 김한길 의원이 탈당하면서 던진 이 말에 대해선 듣는 사람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당에 꽤 오래 있었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반론해 주시죠. 뭐 우리 당의 전 대표를 지내셨고 예. 그래서 반론하기 참 어려운데요.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각각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뭐 오랜 동안 이렇게 겪고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뭐 저는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런 좀 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말씀이든 김한길 대표의 말씀이든 혹은 또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표님을 포함한 말씀이든 그 주의 주장에 대해서 야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각각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예. 말해서 외연확대 좋고요. 새로운 정치 다 좋고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패권주의 안에서 하다가 이 진이 다 빠지고 소진됐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지점을 만들려고 하는 각각의 어떤 지향, 각각의 어떤 시도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김한길 대표님께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오래 계셨고 또 과거에 또 뭐 제3지대 뭐 이렇게 해서 또 탈당하신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책임 있게 이 당을 끌어오셨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이 소위 말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없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뭐 자조 비슷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만들고자 하는 신당과 그런 어떤 교집합이 있느냐 또 이 점도 잘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 눈에는 역시 여전히 하나의 그 정치 뭐 게임 또 뭐 정치적 시도 예.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되지 않나 저는 이제 싶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예.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 최재성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내에 이런 오래 같이 불편하게 동거를 했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의 반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혁신 논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안철수 의원이 당에 있건 없건 간에 과거의 민주당의 역사적 과정들에서 지켜오는 여러 가지 그 내부 당 권력 투쟁사를 한번 지켜보면 실제로는 지도부 흔들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그거를 다른 계파에서 뺏으려고 하는 이른바 그것의 충돌과 충격의 과정들은 늘상 해오던 겁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비대위 체제도 마찬가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도 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당대표 사퇴하라라고 얘기하고 예.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당의 어떤 권력 투쟁의 관성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늘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 예. 것은 아닐까라는 자, 생각이 얘기가 조금 그 동호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금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닥친 선거 얘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외연 확대를 정현정 교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유 전 장관께 왜 그것이 어려운 것이냐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예.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또는 경험에 비추어서 그걸 이제 경험칙이라고 얘기를 예. 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180석 이상 많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당내에 또 불안해하는 그 우리 군사들에게 예. 또 저 독려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전양면이라고 양동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200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180석을 얻으려면요. 예.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30석을 더 얻어야 되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 두 분이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충청권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의석을 전부 얻었고 강원도에서는 전석을 지금 얻어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영남권에 우리가 얻을 만큼 모든 거의 대부분 의석을 거의 얻어 정석이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30석을 더 얻어야 돼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이 나와서 비록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과 각축을 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될 사람에게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확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더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는 이제 중간은 없다고 봐요. 이 민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넘겨다 볼 수 있는 선까지 가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과반이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안철수 신당은 여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될지, 정치 노선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일지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당의 아직 실체나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안 변해서 우리 정치가 안 변하는 것도 커요. 예컨대 역사교과 와서 국정화 하려면 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 토론도 좀 해야죠. 국회에서도 토론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입법해가지고 그냥 법안 내놓고 1.1획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냐 마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쟁점 법안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법이 다 통과가 됐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일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해서 좀씩 양보하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이게 그 점 지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80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싶은데 마침 소위 야권 분열이 좀 일려 다야 구도로 가니까 예. 지금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용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무성 당대표는 또 독려하기 위해서 180석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 관계 이것이 이제 확대 증폭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둘 사이에 확전되는 양상으로 세력 간 세력 다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권 분열로 인지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탄핵 역풍 때도요.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6%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요. 13대 대통령 선거 때 87년도에 1로 3김이 출마했을 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서. 지금 이번에 뭐 한일 간에 무슨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보면 한 35% 지지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와요. 이게 저는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최소 지지율 36%를 한다고 할 때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이 구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2를 먹어요. 새누리당이요. 수도권 100%. 서울, 인천, 경기에서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동기가 뭔지 전 잘 몰라요. 뭐든 상관없어요. 정치는 현실의 권력을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낼 때가 되게 많고 이번 총선이 그리 될 가능성이 한 7대3 비율 이상으로 있다 저는 봐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3당 자체가 이른바 그 새누리당에게 오롯이 유리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세 개 정당의 경쟁이. 다만 그 경쟁이 실제로 나름대로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예컨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라든지 뭐 선거연대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안철수 모르겠지만 의원이 절대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네.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적인 연대가 아니라면 최소한 싸우거나 서로를 말하자면 갈등의 어떤 내용들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우리가 야권이 외연 확장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바라봐야 될 시선은 새누리당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뭐 예를 들면 연대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선거 막판에 가서 야권연대 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야권연대 시너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저도 제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그 목적의식의 공유에 의해서 결과물로 돌아오는 연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방식으로 가기를 분명히 원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공학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3자 분할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뭐 유리해질 것 같아요. 공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이른바 그 진입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 그럼 안철수 신당이 실제로 가져갈 표라고 하는 것이 야권표의 분할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표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야권의 표가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서 더민주당으로 갈 거를 뺏어가는 효과라면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00%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하는 효과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명확히 그것이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표도 일부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실제로 과연 새누리당의 어떤 이른바 개헌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 이른바 공포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 예. 최재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정 교수님께서 좀 편안한 진단이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녹록한 정당이 아니거든요.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 선거, 저도 그때 처음 국회에 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그 역풍을 그대로
맞았는데 그때 126석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 제가 속했던 야당은 정권 뺏기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 1개월 반 만에 18대 총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81석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집권하기도 산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한국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 아주 특이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새누리당은 선진당과 통합을 하면서 보수 단일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여권 블록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야당은 분열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13대, 14대, 뭐 15대 여기에 뭐 이제 이 3당, 4당 구조가 있었다고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지역 구도가 1대1로 붙었느냐 혹은 지역 구도가 다각화됐느냐에 따라서 그 원리가, 그 영향이 저는 관통한 결과가 컸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하시고자 하는 당의 현재적인 지지율의 구성이 무당층의 결집이 있는 거거든요. 무당층이 온 거. 또 거기에는 반문재인 정서와 또 지역 정서. 그래서 호남의 무당층은 사실은 반문재인 정서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평가고요. 보수적인 성향의 무당층이 일부 이동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이제 소위 말해서 청와대 실세모 3인방 이 사건 이후로 무당층의 정치 성향의 이동이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무당층이 다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교과서 문제에 거치면서 거의 65% 이상이 무당층 중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반여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번에 간 것이 이제 보수적 성향의 무당층과 호남의 무당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남의 무당층은 지역 정서 플러스 반문 정서에 기반한 바가 크다. 예. 왜냐하면 호남 유권자의 정치 의식이나 정치적 선택을 소위 말해서 이 정 교수님이 얘기한 외연의 확장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야권 분열적 요소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당층,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무당층이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치겠습니다. 그분들은 왜 문재인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제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호남의 무당층이든 어디의 무당층이든 야권이 새누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지층 아닙니까? 그 지지층을 어떤 식으로 안정화시켜서 끌고 갈 건가는 문재인 당대표의 고민 속에는 없는 겁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문제를 떠나서 예. 그게 야권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과제입니다. 왜 과제인데 문재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건 저는 뭐 그걸 좀 별개의 여쭤보고 문제가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당사자가 말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그 이제 말씀하시죠. 표현을 뭐 반문재인 정서 이제 그것만 그렇게 있는 거 얘기하시니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정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으로 합치기 전에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으로 합쳤을 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고 지금 이제 당명 바꾸고 지금 혁신을 좀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안 11차까지 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당헌 당규 거의 싱크로율이 90% 돼요. 그러면 10년 전, 1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당의 당헌 당규를 12년이 지나서 복원하는 게 혁신이라고 돼 있다는 거는 그 12년 동안 얼마나 후퇴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거는 단순한 반문재인 정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솔직히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 아니에요? 지역 패권 정당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지방의회에서 하는 공천 행태며 지방의원들이 줄 서는 거며 국회의원들한테 그 안에서 돈봉투 돌아다니는 거며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의 권리도 없이 맨날 2번만 찍었는데 2번 찍어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역에서 완전 기득권 정당처럼 군림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 이런 그 2번 당, 제가 이제 이름이 하도 바뀌었으니까 2번 당이라고 할게요. 2번 당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여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처절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저는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 뭐 우리 당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혹하다 싶은 것이요. 사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에서 했던 혁신안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는 또 구조적으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만약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 혁신안을 이뤄내가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호남의 하나의 이제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그동안 야당이 보였던 행태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 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2004년 정도의 혁신안이라고 했던 것조차도 반발하고 저항하고 이게 우리 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표나 또 동의하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유시민 장관께서 지적하신 그런 카르텔 정당, 안주하는 정당, 예. 집권은 영원히 포기하는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혁신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크게 일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상황에서는 뭉탱이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예.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호남의- 조금 보자면요. 발언 신청을 먼저 좀 하셔가지고 김재원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이 새정치 내지 안철수 신당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선배님 아주 이제 그 평론가 입장이 되시니까 아주 편해지셔서 죄송합니다. 저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는 비법은 뭐냐? 이것은 첫째 우리 당이 좀 못할 때 일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는 우리 이 당이 된 것이죠. 보수 정당 통일이 된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4년 동안 그 원외에 있다가 19대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당이 과거보다 야당할 때보다는 조금 더 보수화되었다. 내부적으로 또 약간 노쇠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그런 면은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어쨌든 그렇게 좀 이 변화하지 않고 가려는 내부의 분위기도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그 또 새로운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류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상태로 이렇게 가고 야당도 분열하고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당이 좀 더 보수화되고 더 노쇠화된다면 분명히 많은 중간지대 부분을 안철수 신당에게 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무관심층에서 오히려 안철수 신당 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10% 빠지고 새정치연합,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10% 빠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엄연히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과연 그러면 나머지 야권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느냐? 예.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혁신안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혁신안을 당내에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야당에서 맨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불통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 혁신안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보면 거의 자폐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당을 하는 분들이 과연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혁신이 아니고 그냥 싫으면 나가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예. 당신들 좀 보기 싫어.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돼서
이 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더욱이 지금 이 호남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지금 전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과연 저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알겠습니다.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지금 양당 체제의 말기적 증상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것은 안철수 신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당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최재성 의원님도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좀 너무 그게 과하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뭐 생각인데 하신 말씀 다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폐라는 말씀은 좀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 불통의 진수였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아니 위해서 전자는 김재원 의원님이 그런 표현을 다 문재인 쓰고 당대표가 사실은 저는 혁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용광로처럼 이렇게 가는 혁신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호반복인데요.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에 대한 방향성이 없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 아까 유 전 장관님은 그것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 반문 정서가 생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야당의 전통 기반이거든요. 거기서 반문 정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명확히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수권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주문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문 정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대표와 호남이 실제로 어떤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가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아깝다.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거긴 반문재인 세력이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화해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방식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논점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재성 의원이 반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폐는 취소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적어도 주장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하시기 전에 이 정도 혁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준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걸 받아서 지금 논의를 떠난 안철수 대표지만은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해서 탈당하신 의원님들은 이것이 특정 정치인을 학살하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좀 익숙한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더 혁신을 주장하셨던 안철수 대표와 이것은 우리를 학살하려고 친노 패권주의 공천하려는 것이다라는 아주 이 반사적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과 또 지금 만났습니다. 당 밖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불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금 혁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위적 공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배태한 시스템에 의한 거고요.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을 다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공천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한 것은 또 어떤 이유로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180석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은 의원께서 원래 이렇게 좀 아시죠? 스스로 이렇게 조금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선거 앞두면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요. 아까 정현정 교수께서
과정이 정당성이 있으면 연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것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예, 하는 근데 것을 왜냐하면 전제로 했을 때 유 전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은 연대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연대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거공학적인 연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아니라는 얘기죠? 전혀 그 케미가 없는 상태에서 예. 가서 막판에 가서 하는 연대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던 지금 부분이죠. 상황에서 케미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왜 이 과정까지 왔냐라는 아니, 것입니다. 케미가 안 맞아서 분당했는데 아니 그 꼭 케미 케미는 맞아야지 실제로 연대한다고 당내에서 그러면 안 한다는 혁신안을 얘기죠. 통해서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차적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안 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케미가 뭡니까? 이제 아, 연애할 죄송합니다. 때, 연애할 때 이렇게 분위기, 예. 분위기 서로 좋은 좀 분위기.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충 짐작은 했는데 예. 케미스트리의 준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그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 폭풍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시간 한 15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여러분들께 토론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뭐 야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물론 그 논의할 거리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로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다가요. 이거 뭐 사회자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또 토론은 하다 보면 뒷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또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자 입장에서는 선거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다른 데서 또 토론할 자리가 좀 있으니까 선거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김재원 의원께서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맞을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대개 그 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집권 3년을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그 총선 치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야당 심판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당이 그 동안에 법안도 제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또 정치 선진화, 국회 선진화 법안의 법 때문에 여당이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심판론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심판론의 정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한 20분 가까이 토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론가 입장으로 나오셨다고 주장하시는 유시민 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원래 선거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나라 운영을 맡아서 해오던 분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기본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못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른바 유권자 유동성이라 그래서 그 비율 그게 개념이 이제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집권 정치 세력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는 정도 이거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낮아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극도로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선호가 딱 고정돼 있는 유권자가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선거는 기존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잘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역시 기본이 된다고 봐야죠.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김재원 의원을 빼놓고는 다 동의하시라고 보는데 김재원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든가 또는 뭐 메르스 사건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도 보궐선거 때 되면 우리 당이 상당히 이겼습니다. 압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느끼기에는 최근에 몇 년간 이 특징이 우리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오고 나서 몇 건의 특징이 야당이 엄청나게 권력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당에서 어떤 일을
뭐 개혁 정책이든 또 그것이 뭐 국민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면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통상적으로는 야당은 여당이 잘못한 데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것이 이제 선거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여당은 국정 운영의 성과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꼭 반대가 되어서 야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 한정된 어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전국적인 총선 국면이 되면 여전히 이제 지난 우리 당의 어떤 4년간의 성과 또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가 있을 것이거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안철수 신당이나 또는 정의당도 사실 총선 국면에 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의 홍수는 결국은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그 정보가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성을 하느냐 아니면 많은 의석을 뺏기느냐 그런 차원이 있을 텐데 원래 그 스피커도 2개보다는 3개가 훨씬 세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야당과 하면 1대1로 스피커 마주보고 이렇게 유권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까지 나와서 세졌거든요. 거기다가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도 상당히 결집을 해서 고성능 스피커가 3대가 지금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그 총선에 가면 다시 우리는 물론 뭐 야당은 분명히 심판되어야 합니다. 이런 야당은 절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야당이 계속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정권 심판론에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 정권 심판 이꼴 여당 심판 이 구도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권 심판을 전제로 하는 여당 심판은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당은 심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른바 이 여당 심판론과 함께 묶여져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선거의 프레임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상황 조사에서도 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당 내에 김무성 당대표를 통해서 미래 권력 체계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강고한 지지 기반을 깰 수 있는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쉽게 작동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야권이 실제로는 그럼 강한 야당이 또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아까 3개의 스피커가 나름대로 이렇게 떠들어대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한 목소리를 낼지 안 낼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프레임도 작동하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진영도 실제로 지금 스피커를 여러 개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프레임이 이번에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의 선거 전략은 뭡니까? 이 상황에서? 현 정권 심판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죠. 안철수 신당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관한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길 정권 심판론은 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함께 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신당이 이번 그 선거 전략을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간다면 다른 야당들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정권 심판과 더불어서 야당이 수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야 되는 게 안철수 신당의 몫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연대를 고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이번 총선이 과연 어떤 성격의 총선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른바 야권의 따로 야권 안에서의 이른바 파일을 늘리는 경쟁
이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요. 그 아까 파일을 유전 장관 늘리는 얘기로는 것은 파이 늘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계속 또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현실의 예.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지만 프레임을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예. 프레임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방향성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모든 선거가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지금 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정현정 교수께서는 지금 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죠. 정권 심판론은 안 통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실제로 야당이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정권 심판론과는 달리 예. 강고한 어떤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야당이 실제로 프레임으로서만 존재하기보다는 이른바 이 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과정으로서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수권에 가까울 수 있는 이 축들이 이제 서 나가야 되는 예. 과정들이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최재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 야당은 분열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아까 안철수 전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신당의 지지율의 구성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회기성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정부당층은 회기가 빨리 될 수 있는 용이한 구조고요. 사실 이제 호남의 무당층 일부는 사실 이 회기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거든요. 예. 열린우리당이 창당하고 그때 이 과거 민주당하고 양립했을 때 그때도 그랬고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에서 단 한 명의 청장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요. 호남 민심의 실체는 호남 리더십도 없고 이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지 않은 데서 이 광주 민심이 이반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야권 분열적 상황이다. 그 다음에 김재원 의원님께서 야권 심판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야권이 어느 정당을 심판해야 될지 분열적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권 심판론은 현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현상을 지금 예. 이제 목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에요. 지금 야당은 역대 최악의 야당입니다. 아까 저 말씀하신 이런 야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보다 나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래서요. 예. 여당은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여당이고요. 예. 지금 구조적으로도 총선 앞두고 이렇게 지점이 좋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총선은 회고적 투표입니다. 그 정권에 대해서 심판적 내지는 평가적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가 집권 4년 차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이루어지는 선거인데요. 역대 대통령 이 과거에 집권했던 대통령의 4년 차 1분기의 지지율을 보면요. 예. 야당에서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한 20% 중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다 40% 초중반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때 치러지는 선거가 내년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가장 강력한 이 시점, 소위 말해서 레임덕이라든가 여권 지지의 이반이 오지 않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시점에 또 야권의 분열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거다. 그래서 예. 심판론 자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야권의 숙제로 지금 드려져 있는 예. 형국이다. 유시민 전 그래서 장관께 안타까운 드리겠습니다. 거죠. 예. 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 전 슬퍼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저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예.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그냥 말로 좀 하자고요. 말로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나와서 이런 거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요 물어보고 좀 들어보고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반영할게요. 이렇게 국가 운영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헬조선 뭐 교과서가 잘못돼서 청년들이 나라 떠납니까? 기성세대들이 이 모양으로 나라 만들어 놓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자들끼리만 싸우잖아요. 예. 야당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스피커가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 질러도 보도도 안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큰 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또 야당 하세요. 뽑아주면 여당 하고요. 예. 그렇게 마음 비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저는 총선에서 저절로 뭐 연대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이 판단이 올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용기 내서 이기고 지고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겁먹거나 이제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용기 냈어요. 자, 제가- 1,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예, 우선 듣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하고요. 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정말 그 야당도 제발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동개혁 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자.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야.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내부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뭐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재벌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또 삼성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미국한테 좋은 예. 법이니까 안 돼. 이렇게 논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안철수 신당도 만약에 국민에게 믿음을 좀 얻으시려면 새정치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새정치는 국민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니 국민이 새정치를 묻고 있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라라고 알겠습니다. 2년을 보내면 어떻게 유전 장관이 신뢰를 답을 얻을까?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새정치가 예. 뭔지. 그런 야당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예.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30초씩만 말씀 안 하신 두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아까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정현정 교수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경쟁을 좀 해보는 선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치렀는가라는 예. 거죠.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 우리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선거, 이른바 중대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재편이라고 하는 거. 예. 뭐 유시민 전 장관님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87년 이후에 직선제 개헌도 사실은 무당파층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대중의 힘이 중요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재성 의원께서는 김재현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그 정책이나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겠죠. 예. 제가 보기엔 역대 최악의 정권이고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하시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사실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당이고 국민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심판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예. 호소를 하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내년 총선을 대하는 태도겠죠. 예.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뿌리 깊은 계파의 문제, 인적 혁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하고 심판하고 야당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펴달라고 도와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예. 뛰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장벽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하고 당 내적으로는 야당의 오래된 또 고질적인 병폐였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예. 그런 야당의 체질을 바꿔서 알겠습니다. 심판론이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든 반드시 예. 그 불꽃을 지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